홍콩계 사모펀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이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는 소식을 서울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며 1,000만 원대 재산세 폭탄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 늘어난 세부담은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한 지 7년 된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여금을 내야 하고 렌터카는 쓸 수 없도록 제한해 오히려 혁신 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로 꼽히는 서울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주인이 바뀝니다. 홍콩계 사모펀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홍콩계 사모펀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에 매각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얏트 미국 본사가 보유한 서울 그랜드 하얏트 지분 전량이 이번 매각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하얏트 미국 본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매각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일 매각 주관사인 존스랑 라살르는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과 호반 건설을 포함한 3곳의 적격 예비 인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존스랑 라살르가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을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핵심은 가격이었습니다.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은 예비 후보자들 중 가장 높은 6,050억 원의 입찰가액을 써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입찰가액은 5,900억 원 수준입니다. 존스랑 라살르의 희망 매각가는 6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이 다른 인수 후보자 대비 높은 거래 가격을 제시했고 이 점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자 측이 희망하는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지상 18층, 615객실로 구성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건물 한 동과 주변 8,757제곱미터의 주거용 토지입니다. 주거용 토지는 고급 빌라 등 주택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미국 하얏트 본사에서 홍콩계 사모펀드인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클럽 JJ 마호니스로도 유명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어떤 곳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문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남산 중턱에 있는 41년 전통의 프리미엄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곳은 지난 6월 30일 한북미 판문점 깜짝 회동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은 호텔입니다. 1978년 설립된 이 호텔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외국 정상들이 자주 찾는 호텔로 유명합니다. 또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사교 클럽인 JJ 마호니스는 중년층이면 한두 번쯤은 가봤던 추억의 장소기도 합니다.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는 하얏트 브랜드 내에서도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꼽힙니다. 객실수 615개의 대규모 호텔로 가격은 현재 일반룸 기준 1박 40만 원으로 고가에 속합니다. 이 호텔은 최근 리모델링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하얏트 본사가 지분 100%를 갖고 운영 중인 그랜드 하얏트가 사모펀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호텔 업계에서는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하얏트 브랜드를 유지하는 만큼 운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얏트 호텔 관계자는 미국 하얏트 직영 체제에서 위탁 운영 체제로 바뀌고 매년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퍼시픽 얼라이언스와 하얏트가 위탁 운영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새 주인이 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 그리고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한나 기자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주인이 지금 41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각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원래 주인은 하얏트 미국 본사인데요.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새로운 주인으로 홍콩계 사모펀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하얏트 미국 본사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예비 입찰에 총 10곳가량의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최근까지 인수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로 3곳 정도가 추려졌습니다. 이 3곳의 예비 적격 후보자 가운데 시장에 이제 알려진 곳이 호반건설과 퍼시픽 얼라이언스 2곳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퍼시픽 얼라이언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두 곳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익숙한 이름 호반건설이 거론이 됐었는데 잘하면 인수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인수하게 된 건지 그리고 왜 뛰어든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호반건설이 최근에 신사업으로 레저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면서 그랜드 하얏트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된 건데요. 호반건설이 작년에는 이제 리좀 리조트를 인수를 하면서 호반 호텔앤 리조트를 계열사로서 출범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매각 대상에 호텔 건물 외에도 또 주변 그 토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호반건설이 주택 사업도 하고 있는 만큼 그 주거용 토지를 주택개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호반건설은 이제 작년 말에 2세 승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데다 유동자금이 1조 원이 넘는 정도로 아주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고 M&A 시장에서 호반건설의 이름이 종종 거론이 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주관사인 존스랑 라샬 측에서 퍼시픽 얼라이언스를 택한 것은 가격의 메리트가 결국에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홍콩계 사모펀드로 알려진 퍼시픽 얼라이언스 어떤 그룹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퍼시픽 얼라이언스 측에서 매각자 측이 원하는 6천억 원이 넘는 입찰가를 제시를 하면서 그랜드 하얏트 인수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은 약 20조 원가량을 굴리는 홍콩계 사모펀드입니다. 글로벌 운용사임에도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국내 기업인 영실업 투자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형이죠. 콩순이, 시크릿 주주 등으로 이제 잘 알려진 영실업인데요. 퍼시픽 얼라이언스가 2015년도에 헤드랜드 캐피탈로부터 이 영실업을 약 2,200억 원의 경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헤드랜드가 영실업을 역시 인수를 해서 3년이 안 돼서 당시 투자를 했던 한 670억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회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퍼시픽 얼라이언스는 이 헤드랜드 측에게 영실업의 매각가를 높이려고 삼각전 영업이익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영실업을 인수한 퍼시픽 얼라이언스는 영실업을 인수를 하고 나서 2년 만에 영실업의 연매출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한 1,500억 원 수준을 돌파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퍼시픽 얼라이언스의 투자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영실업의 영업이익은 145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로 2배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퍼시픽 얼라이언스는 2015년까지 5개에 그치던 영실업의 브랜드 수를 인수 후 2년 동안 12개로 늘리는 등 이 콘텐츠 다각화, 해외 시장 확대 등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네.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개괄적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하얏트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문 기자께 여쭤볼 텐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럭셔리 호텔로 꼽혀지지 않습니까? 네, 1978년 설립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외국 정상들이 자주 찾는 호텔로 유명합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들이 이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한국 방문 시 그랜드 하얏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 태생의 브랜드인데다 남산에 위치해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 경우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인 럭셔리 호텔로 알려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상되는 변화는 있습니까? 네, 소유주는 바뀌지만 하얏트 브랜드를 유지하는 만큼 고객들이 느낄 만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하얏트 직영 체제에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의 위탁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매년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과거에도 위탁 형태로 운영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시작은 1974년 한일 합작 투자회사 서울 미라마 관광회사인데요.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가 위탁 경영을 맡아 호텔 이름을 그랜드 하얏트로 변경했고 이후 하얏트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또 이번 매각은 미국 하얏트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려기보다는 좀 더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번에 팔기로 한 그랜드 하얏트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고 올해 새로운 하얏트 호텔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그랜드 하얏트와 파크 하얏트 호텔 등 총 2개의 하얏트 호텔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9월 라이프스타일 호텔 안다즈 호텔이 오픈하면 서울 시내 하얏트 호텔은 총 3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매각 소식과 관련된 서울경제TV의 단독 보도, 오늘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재산세가 오른 집도 있고 내린 집도 있을 텐데요. 자, 일부에선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서민들을 포함해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은 10만 원가량 오른 게 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지난해 3월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가구의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니 올해 87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7만 원가량 오른 겁니다. 이 집 공시가격은 4억 원가량, 작년과 비교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서울 송동구 성수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이곳 전용 217제곱미터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31억 4,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되레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올해 1,194만 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집값 자체는 비싸졌지만 가격 변동률에 따라 재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르진 않았지만 재산세가 1,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 폭탄 아니냐고 언뜻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 원의 자산가들이 재산세 1,000여만 원을 내는 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재산세 액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초과주택은 1,224가구, 전체 1,338만여 가구의 0.00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재산세 오른 폭은 제한돼 있어 대부분의 주택은 크게 오르기도 힘듭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5%, 3에서 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저렴한 주택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인정 범위가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취약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에서 우대 금리를 받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중단된 청년 대상 햇살론 상품을 재출시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승합차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하고 차량 형태와 요금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골이 깊었던 기존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업체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차량 공유라는 혁신 개념은 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미봉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한 해 900대가량이 감차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 운영 대수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차도 회사에서 직접 소유해야 하고 기사는 택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현행 택시 시장의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지만 사실상 모양만 바꾼 택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여금 납부 규모와 방식은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량 한 대당 40만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1000대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48억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시장에 뛰어들 엄두조차 못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혁신산업의 진입장벽이 오히려 높아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티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플리토의 상장이 주목받은 것은 사업 모델 기반 특례 상장 1호기 때문인데요. 상장 첫날 플리토의 주가 흐름 이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사업 모델 기반 특례 상장 1호인 플리토가 상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도입된 제도인 사업 모델 기반 특례 상장이란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한해 자본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 제도입니다. 플리토는 플랫폼 내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구축한 언어 빅데이터를 글로벌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집단지성, 빅데이터로 요약되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 특례 상장에 국내 최초로 도전해 첫 상장 사례가 된 것입니다. 지난 4일 공모밴드 최상단을 넘어서는 금액인 26,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하며 기대감을 모은 플리토.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3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장과 동시에 기록한 높은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락해 시초가보다 12.03% 하락한 27,800원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한경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첫날에는 묶여있던 매물들이 나오며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며 오늘 플리토의 거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판매 단가 상승 및 고객사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부터는 가파른 외형 성장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 대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데다 9월 추석 연휴 전에 분양을 마치려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는 서울 은평구 응암 4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편한 세상 백년산 단지입니다. 자, 어떤 단지고 청약, 계약 전에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단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단지 이름에 백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숲세권이 떠오르는데요. 네. 자, 제 뒤로 지금 단지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일부 이렇게 숲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높이고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는 59에서 84제곱미터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전 세대가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총 358세대 중 이번에 120세대를 일반에 공급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년산이 단지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백년산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좀 알아봤더니 한 200m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숲세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네. 말 그대로 숲세권인데 청약 일정도 궁금합니다. 오늘 1순위 청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남은 일정, 분양가도 궁금합니다. 네, 공고문 이어서 좀 바로 보시면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가 있었고요. 내일은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1순위 기타 지역 접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주자를 다 모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2순위 청약 접수가 있고요. 자,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고 계약 체결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고문 좀 보시면 자, 분양가입니다. 아까 120세대를 일반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모두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분양가 책정이 얼마로 됐냐 한번 알아보면 5억 4,500에서 6억 2,100만 원 사이에 책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냐 한번 알아봤더니 자, 단지 위치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응암 4구역 재건축 지역이 바로 여기고, 자, 인근에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와 녹번역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단지들 거래 실적을 국토부 실거래가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보면 가장 최근에 입주한 녹번역 센트레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5월에 한번 거래가 됐는데 11층 기준으로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이전에 좀 입주한 아파트죠.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에 마지막으로 좀 거래가 됐는데 4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새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단지 시세보다 500만 원가량이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었는데 공고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할까요? 네, 자, 공고문 이어서 좀 보시면 단지 내 중앙 공공보행 통로가 이 중앙에 공공보행 통로가 있고 또 주변 가로망이라는 건 이 영락중학교 옆에 보행자 통로를 말하는데, 자, 이걸 개방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배치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단지가 크게 길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일렬로 배치가 돼 있고 또 105동부터 108동까지가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공공보행 통로가 길게 설계가 됐죠. 근데 이게 공공보행 통로다 보니까 이 단지 입주민들 외에 외부인들도 출입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단지에 우리 입주민뿐만이 아니고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공고문 좀 보시면, 자, 도로 방향의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이 차량이나 또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해서 이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도로 방향의 면한 세대의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 후에 출입구까지는 동선 길이가 좀 길어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단지 배치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05동부터 108동까지 쭉 보시면 여기에 7m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도로에 좀 인접해 있죠. 특히 3호,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저층 세대일수록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일부 방음벽이 높게 설치가 된다면 특히 저층일수록 이 조망권을 또 침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문 이어서 또 보시면요. 자, 백사동 북측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또 106동과 107동 사이에는 이 공공보행 통로 그리고 27m 도로에서 연결되는 수직 동선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나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나오는데 2.3m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는 우리 탑차가 진입할 수 없는 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차나 대형차, 특히 택배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택배 배달을 위해서 지상으로 택배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지상에 놀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시면, 자, 백사동 북측이면 한 요쯤이죠. 자, 영락중학교 가는 길인데 여기에 좀 옹벽이 설치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아까 설명했듯이 106동과 107동 사이. 자, 여기인데 이 106동과 107동 사이에 이 보행자 통로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106동, 107동, 그러니까 106동은 4호 라인, 107동은 3호 라인 저층일수록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 꼼꼼히 유념하셔서 청약이나 계약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백면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센 뉴스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